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모두 약세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총 1위죠. 에코프로 BM 어제 상당히 빠지면서 30만 원대 초반까지 왔고 이제 에코프로 이제 10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5%가량 급등을 하면서 어제 장 초반 강세로 출발은 했지만 장 초반의 강세를 이겨내지는 못하고 장 후반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각각 2, 3%대 하락을 보이면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시장 변동성 클 수 있고요. 삼성전자, 7만전자 지금 위태위태할 것 같기도 하고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장 관전 포인트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밤사이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됐고요. 또 8월 ISM 서비스 PMI 지수도 공개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계속해서 긴축 장기화에 목전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직후에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기술주가 압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포인트 잡아가시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증시 리뷰하면서 오늘장 대응 전략 꼼꼼하게 짜볼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시장도 우리 증시팔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 분위기 안 좋네요. 네,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는 이제 좀 약하게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는데, 약간 미약한 수준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한 데에는 이제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이 특별 규제 대상에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좀 포함이 됐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업들은 이제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이제 획득한 이런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이제 이용자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 최대 받기 전까지 이제 사업에 활용을 하는 게 엄격히 금지된다고 하고요. 이걸 위반하면은 최대 20%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랑 애플로 좀 예를 들자면은 여태까지 자사의 앱스토어에서만 이제 이용할 수 있었던 이런 어플들을 이제 양쪽에서 모두 내려받을 수 있게 개방을 해야 하고요. 이전에 이제 메타의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도 이런 규제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이제 유럽 시장 출시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이슈에 오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죠.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경제가 완만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관광에 대한 소비 지출이 좀 예상보다 강했고, 지금 이 수요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 억눌렸던 이런 수요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 소비자들의 저축액을 좀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출을 위한 이런 대출까지도 지금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그동안 좀 문제가 됐던 이런 고용시장 흐름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좀 밝힌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임금 상승률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크게 둔화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반응들을 이끌어냈는데, 문제는 이제 8월 이제 미국 이제 ISM 서비스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한 점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에 찬물을 끼쳤습니다. 이번 8월 ISM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이제 52.5 정도로 좀 예상치를 잡고 있었는데 54.5라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예상치를 크게 좀 뛰어넘었고요. 이 ISM 서비스 지수가 올해 들어서 지금 8개월 연속 확장세를 좀 보이면서 서비스업에서만큼은 이제 경제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좀 시장을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또 추가 긴축 우려로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자, 여기에다가
자, 오늘 국제 유가도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지금 사우디와 이제 러시아의 감산 연장 소식이랑 이제 미국 원유 재고도 좀 점점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이제 국제 유가 상승에 좀 힘을 실어줬는데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들도 좀 상승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가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 지표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또 이제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텐데, 이 연말까지는 이제 좀 슬슬 이제 시장에 대한 대비를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투에서 치면 뭐 라이트 훅, 레프트 훅 지금 유럽에서도 맞고 미국에서도 지금 ISM 그 서비스 PMI 지수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와가지고 말이죠. 나스닥이 좀 견디기 힘들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압력을 가중한 거는 유가죠, 유가. 유가가 상당히 강해지면서 지금 90달러 선을 이제 넘어가는 이런 초강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물가 압력이 이렇게 있다면은 또 이자율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기술주가 좀 압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로 가볼까요? 특징주로 가봐야 되는데 애플, 중국에서 안 좋은 뉴스가 큰 게 나왔어요. 네, 오늘 애플 주가가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유럽연합의 이런 규제 때문도 있지만은 이제 중국에서도 악재가 하나 더 있었죠. 이제 중국이 공무원들에게 이제 애플 아이폰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외국 브랜드 기기를 이제 업무에 사용하거나 뭐 사무실에 가져오지 말라는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알고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이런 일본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제 아이폰 사용 제한 명령을 내려왔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 제한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출의 19% 이상을 중국 시장에 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향을 받아서 3% 넘게 급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도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 이제 지난 2021년에 미국 36개 주가 단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에 걸었던 이런 소송을 잠정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앱 개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그리고 유통에서 경쟁을 축소하고 저해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좀 철회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잠정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합의는 이제 30일 이내에 정부의 이제 구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합의 내용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이제 유럽연합의 규제가 좀 더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도 이제 좀 좋은 소식을 가져왔지만 약세를 보였는데, 이 중국 상하이의 기가팩토리 3 공장에서 4년 만에 차량 생산 200만 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생산량이 진짜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1월부터 8월까지 생산량이 작년 한 해 생산량을 이제 넘어섰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상하이시가 기가팩토리 3를 건설할 당시에 인프라 구축이나 이제 대출 확대 같은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영향으로 좀 좋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를 겪는 이제 중국도 이런 테슬라를 좀 모범 사례로 부각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빠진 얘기도 있습니다만 애플 주가 빠진 게 조금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아플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 게 중국에서 뭐 외국산 핸드폰을 이제 관청에서 쓰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나라도 팔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폰을 갖다가 중국에서 많이 사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된 밸류 체인 선상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도 오늘 주가에 조금 나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자,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시장은 뭐 여전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박스권이라도 만들어주면 좀 좋을 텐데 아직까지 이렇게 좀 크게 기대할 만한 이슈는 여전히 없고요.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속하게 좀 승인하라고 압박을 넣고는 있습니다만 SEC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법원의 판결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SEC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빨리 승인을 해줘야 출시를 빨리 승인을 해줘야 이제 시장에 좀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투심도 살아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어물쩡거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에 좀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속 주의를 해 나가면서 뭐 보수적인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격적인 투자는 아직은 좀 이르다. 비중을 모아가는 건 좋지만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니까 말이죠. 계속적으로 뭐 주가 내려가듯이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저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전저점 부분까지 거의 와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그 반등을 강하게 할 때는 뭐 ETF가 곧 나온다 이런 얘기로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던 건데 지금 그런 게 지연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밀리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자, 그다음 관련된 뉴스가 또 엘살바도르 뉴스가 있네요. 네, 이제 엘살바도르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제 대표적인 국가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엘살바도르에서 암호화폐 교육 시스템을 2024년까지 이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좀 추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엘살바도르 교육부가 이제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라고 하고요. 이 교육 프로그램 안에는 75개의 학교, 총 150명의 교사들에게 이제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이해력을 좀 갖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제 엘살바도르 학생이 이미 2만 5천 명이 이미 학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배운 상황이고 세계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는 이런 긍정적인 좀 반응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관련해서도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가 거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가상화폐 대출 서비스를 새로 출시하겠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제 지난 1일에 SEC에다가 가상화폐 대출 서비스에 관한 이런 서류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출 서비스를 위해서 약 5,700만 달러 정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이전에 제네시스나 블랙록 같은 이제 투자 회사에서 비슷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었지만은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해당 서비스를 철수했던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일찍부터 자료 준비해 주신 정혜성 전문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 사우디, 러시아 감산 연장, 연준 고민 깊어진다. 지금 헤드라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을 때 7, 8월에 여행 수요가 좀 급증하면서 좀 완만하게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유가 쪽에서 유가와
아무래도 좀 상관관계가 인플레가 좀 깊기 때문에 어떻게 헤드라인 풀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뭐 단기적으로 유가에 대한 부담감은 증시에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가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미국 증시에서도 유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국채금리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 같은 경우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상방을 살짝 열어두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공급이라든지 수요단에서 보게 되었을 때 특히 공급단에서의 제한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상방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야기가 뭐 사우디라든지 러시아 쪽에서 연말까지 감축에 대한 기간을 연장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봤는데 기존에는 뭐 10월까지만 뭐 100만 배럴을 감산을 한다 해서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연장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디라든지 러시아 이런 쪽에 대해서 감산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그 2050년 뭐 탈탄소라든지 넷제로 이런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유를 이제 점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우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량으로 싸게 팔던지 아니면 좀 조절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어서 그 오일머니로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비싸게 파는 그런 구조로 형성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감산에 대한 이슈는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생산 원가가 낮습니다. 생산 원가가 낮기 때문에 생산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을 보면은 그에 대한 부담감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고 특히 뭐 글로벌하고 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미국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면은 공급단에서의 문제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미국이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아무래도 미국이 그동안 유가를 좀 잡았던 게 전략 비축유를 풀면서 어느 정도 잡았는데 전략 비축유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저장고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란의 기름을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좀 어느 정도 개입하게 되면서 사우디랑 또 친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편을 들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관련했을 때 뭐 또 다른 요소로는 뭐 멕시코라든지 뭐 허리케인이 이런 쪽에 대해서도 생산에 대한 문제가 계속 공급이 되고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원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단에서 중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추가 수요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게 되었을 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원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고유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물가도 잠잠해졌지만 다시 한번 또 자극이 되는 상황.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관련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요. 9월 FOMC 때 동결하고 11월 때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던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움직임들을 나와주고 있고 그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금리를 내리는 게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증시에서 부담감으로 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CPI라든지 이런 점들을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근원 PC를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연준이 그 파월 의장이 근원 PC를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올릴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더 고려를 해본다면 아직까지 지금 상방에 대해서는 좀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 특히 다음 주 CPI가 나오고 9월 FOMC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서는 좀 더 관망을 하려는 심리가 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이슈에 따른 수급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관망을 하시거나 혹은 이슈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이런 전략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유가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시장 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또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고유가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좀 다른 이야기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풀어주실까요? 제가 저번 그 화요일에 나왔을 때는 유가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서 관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실적 베이스의 종목군들, 뭐 조선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자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쪽을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키워드는 순환매로 가지고 왔습니다. 화요일에 이야기를 했던 것과 조금 비슷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증시의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시의 상방과 하방 같은 경우는 좀 막혀 있고 특히 지금 지수가 박스권 중간 단계에 있어서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유동성이란 게 증시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미국 기술주도 계속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미국 기술주가 계속 랠리를 펼치면서 증시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주도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쉬어갈 흐름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증시를 보더라도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게 됐을 때 지난 10일간의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은 8월 31일을 제외하고 20조 원 언저리예요. 물론 8월 31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6% 넘게 상승을 한 날입니다. HBM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은 예외를 두고서라도 보면은 지금 증시에서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코스닥과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거래대금 자체가 현저하게 많은 수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조 아래에 나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견조하게 12조에서 13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게 코스피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8월 31일에는 11, 그리고 9월 1일에는 10, 9월 4일에는 8조, 9월 5일에는 7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의 현재 상태가 코스피에 있는 우량주보다는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주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고 특히 중소형 쪽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그런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는 견조한 거래 대금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는 새로운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유동성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의 섹터가 오르면 다른 섹터에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새롭게 부각이 되는 섹터로 유동성이 몰리는 그런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순환매에 한번 적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지러운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선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 했는데 순환매를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거래 대금이 지금 좀 축소가 되고 있고 또 유동성 또한 제한이 되고 있죠. 또 추가적으로 9월에서 10월은 또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순환매라는 키워드 안에서 어떤 테마, 어떤 섹터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지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AI예요. 네, 너무 강하죠. 지금 뭐 움직이는 테마들이 매일매일 대장이 바뀌긴 하는데 그날의 주인공이 된 섹터,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HBM 쪽이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 이런 쪽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섹터들의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 AI라는 큰 틀에서 가지를 뻗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어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바이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준 게 아니라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전통적인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음봉을 그려내고 있었고 오히려 올라갔던 바이오 섹터를 보면은 의료 AI라든지 AI 신약 플랫폼, 뭐 당뇨 같은 경우야 워낙 글로벌 증시에서 핫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AI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로 인해서 지금 AI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나오진 않아요. 실적이 나오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그 무엇보다 스토리라든지 성장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산업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오는지보다 앞으로 몇 년 뒤에 산업의 성장을 보고 그리고 그 산업에서 이 기업이 얼마나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크게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이런 점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뭐 로봇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보면은 전거래일도 그렇고 뭐 저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견조하게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AI 관련했을 때 다양하게 산업, 그러니까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의료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붙이기 굉장히 좋다는 점. AI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AI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관련했을 때 그동안 AI 같은 경우는 뭐 챗 GPT 이후에 슈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기대감이었습니다. AI 산업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다면 지금은 뭐 대기업에서도 계속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정부 쪽에서도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대한 산업의 성장이 좀 숫자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접한다는 점이 크게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율주행을 예로 들자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물론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레벨 3를 80km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트리거가 되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뭐 라이다 모듈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이런 쪽에 대해서 슈팅이 나고 있긴 한데 점점 그동안은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을 일상에서 많이 겪을 수가 없었다면 관련 내용이 나오고 관련 투자가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게 되면서 이게 점점 자율주행에 대한 시대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게 되면서 슈팅이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슷한 흐름들입니다.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로 점점 AI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AI
같은 경우는 9월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뭐 의료 AI라든지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HBM과 의료 AI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HBM이야 워낙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특히 SK하이닉스가 실제로 HBM 관련했을 때 매출의 적작폭을 어느 정도 올렸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 HBM3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좀 더 가시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물론 반도체 섹터가 그동안에 기존 주도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금리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미국 기술주의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긴 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 이끌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눌리면 눌릴 때마다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HBM 관련 종목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한미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한미반도체야 뭐 TC본더 쪽에서 역할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특히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 쪽의 납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HBM3 턴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오셋 업체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HBM3 관련주 중에서 아직까지 주가의 위치가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쪽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무너짐이 없는 모습들을 연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의료 AI라든지 의료 신약 플랫폼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도 보면은 이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의료 AI 쪽으로 보게 됐을 때 루닛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뷰노라는 종목도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계속 그리면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AI가 접목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산업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쪽이 의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사들이 그동안 의사들의 진단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시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 폐암학회에 참가를 하는데 관련 이벤트로 인해서 루닛이 또 긍정적인 결과라든지 긍정적인 호응을 얻게 된다면 다시 한번 관련 종목군들의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벤트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료 AI라고 하면 보통 3대장이라고 해요. 루닛이 있고 뷰노가 있고 JLK가 있는데 루닛과 뷰노 같은 경우는 시세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기업을 대장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후속주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쪽을 JLK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JLK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고 지금 돌파를 매매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실적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추가적인 성장이 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뇌 관련했을 때 뭐 분석에 대한 솔루션 기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빅5를 비롯해서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어요. 뭐 100곳 넘게 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세도 뚜렷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 쪽입니다. 물론 이쪽이 실적이 나오는 섹터는 아니에요. 실적이 나오는 섹터는 아니고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쪽이긴 한데
하지만 바이오 섹터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쪽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라는 게 좀 신약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좀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게 신약 개발 플랫폼 후보 물질을 얼마나 빠르게 고를 수 있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좀 AI를 통해서 수백만 개의 논문을 보고 그리고 후보 물질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성장성에서 가장 높게 나올 수 있는 쪽이 신약 AI 개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신테카 바이오와 파로스 바이오입니다. 관련했을 때 신테카 바이오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국내에서 최초로 신약 개발 AI 상장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슈링딩거 같은 경우로 보면은 슈퍼컴퓨터가 2,500개 정도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3,000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 10,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모으기 위해선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신테카 바이오가 앞으로 이 산업에 있어서 크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가가 전고점 위치에 있고 약간 일정 라인대, 그러니까 17,000원 라인대를 뚫어줄랑 말랑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뚫어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전거래일의 바이오 섹터가 워낙 강세를 띠기도 했고요. 그리고 관련했을 때 산업에 대한 성장성, 특히 지금 시장이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성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조금 더 단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AI 쪽에 대해서는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중간에 끼어들 틈도 없이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를 자랑하면서 이야기 유익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순환매를 좀 기대해보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 했을 때 AI라는 걸 포인트로 잡아봤고요. AI, 지금 반도체 AI, 의료 AI, 그리고 교육, 자율주행 모든 것이 다 AI에서 가지를 뻗어 나가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어디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까 했을 때는 바로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HBM과 관련된 종목군들이었습니다. HBM과 관련된 종목군은 하나마이크론 다시 한번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반기 내내 지켜볼 종목으로는 유한야행 그리고 JLK, 신테카 바이오까지 꼽아봤습니다. 어제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지속적으로 강한 시세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종목군들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센티멘탈로 오늘은 LIG 넥스원 방산업체죠. 펀더멘탈로 SL 램프 공급업체입니다. 자, LIG 넥스원부터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제가 제목을 후발 방산주의 분발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최근에 계속 좋았던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풍산 이 순서로 제가 차트를 좀 정리를 했고요. LIG 넥스원은 제일 밑에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항상 밸류에이션 보면 싸고 싼데도 안 올라오고 이랬던 주식인데 최근에 약간 힘을 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LIG 넥스원은 다른 이제 업체들하고 달리 폴란드 관련되는 뉴스가 그동안 없습니다. 폴란드에 나가서 뭐 했다는 얘기가 없죠. 다른 회사들은 뭐 K9 뭐 4가 가네, 뭐 K2가 가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LIG 넥스원은 상당히 주가가 처져 있었다. 근데 앞으로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보자고 하냐면 말이죠. 그동안 수주해놨던 게 많기 때문에 매출로 이제 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매출 모멘텀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뭐 폴란드만 시장이냐 중동도 시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좀 보시자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아주 거창하게 달았죠. 따뜻한 연말을 기다리며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비용 부분이죠. 비용 부분은 좀 감소하고 수출 비중은 좀 올라가고 하면서 3분기 실적 모멘텀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22년에 UAE에서 2조 7천억 가량 이렇게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하반기에 수주가 중동발로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좀 기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는 이제 UAE가 아니고 이번에는 사우디 쪽에서 뭔가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한투자증권은 방산주 중에서 가장 편한 선택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는요. 기대되는 모멘텀 흐름을 좀 주목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분기 모멘텀도 있고 내년 가서도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죠. UAE의 천궁2 납품을 이제 하반기에 하는데 여기서부터 매출이 본격화되면은 뭐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24년도 본격 양산이 되고 PGM도 수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들어오는 수조 이 건도 모멘텀이 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매출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이 모멘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거 대비해서도 뭐냐?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그 저평가돼 있다고 이 다올투자증권은 선호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오르는 듯 내리는 듯 하면서 다시 올랐다가 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붙었네요. 거래량이 붙었는데 누가 샀나 이렇게 봤더니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관까지 가담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담을 할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를 봤을 때 크게 뭐 올라가는 것도 없지만 크게 빠질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에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다. 매출도 있고 그다음에 수주도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역사적 밸류밴드 보겠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 그렇게 밸류밴드 산상으로 봤을 때는 싼 부분은 아니죠. 중앙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중상단 부분에 와 있는데 어쨌든 이 위까지는 한 번 더 바라보면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리포트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신한에서도 나오고 다올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위쪽을 바라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PER로 금년 실적을 보니까요. LIG 넥스원 12.5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일회성이 있습니다만은 7.4배, 풍산 5.4배입니다. 그런데 항공호죠. 20.9배죠. 현대로템 22.9배입니다. 그래서 12.5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시장 평균 정도 지금 되는 건데 여기를 싸다고 보는 이유는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방산업체들의 PER이 20배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배 수준으로 봐야 되는 방산. 여기는 LIG 넥스원 순수 방산업체죠. 순수 방산업체인데 지금 PER이 좀 많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많습니다. 자, 목표 주가 괴리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8%에서 48% 이 정도 되는데 LIG 넥스원은 목표 주가가 좀 높이 되어 있습니다. 46%가량 남았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LIG 넥스원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 주식이죠. 펀더멘탈 주식 말씀드린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SL 다시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현대제철 뭐 제가 PBR 0.2 그리고 조용한 상승이다 해가지고
연거푸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어땠습니까? 갑자기 조용했던 주가가 난리가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SL도 제가 제목을 아까랑 비슷한 분위기죠. 후발 자동차 부품주의 분발이다 이렇게 했어요. 선발로 지금 선발대로 갔던 회사들은 성호하이텍, 서현, 이화, 화신 이렇게 주가가 한번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미국 수요 폭증한다 이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불을 뿜었었죠. 최근에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SL도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업체에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후발주죠.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져온 주식들은 SL 가져왔었고 명신산업도 가져왔습니다. 밑에 있는 주식들을 좀 바라보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어제도 간밤에 미국에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ISM 서비스 PMI 지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성장주들 많은 나스닥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까 LIG 넥스원도 그렇고 이런 SL도 그렇고 LIG 넥스원은 수주 잔고가 12조가 넘기 때문에 이미 그 확보된 수주 가지고 매출이, 이익이 어떻게 나올지 실적 가시성이 상당히 높죠. 이런 SL도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나가고 인도 나가고 이런 거를 하면서 여기가 독점으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월투자증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부품주의 대장은 나야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미국하고 인도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넓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다니면서 독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SL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 독일에서 프리미엄사에 공급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쪽, 이쪽은 모멘텀이 없었는데 계속적으로 좀 보고 4분기부터는 유럽 OEM 향으로도 좀 공급을 개시할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에서 나왔죠. 현대차 그룹 그리고 GM이 견인을 하고 있다.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GM향 매출이 2분기에 수은 가볍는데 가동률이 100%가 넘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GM이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보다 아무래도 전기차를 더 많이 생산을 하겠죠. 그럼 거기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신영증권은 55,000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DB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제가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했는데요. 높아지는 LED 램프 적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성장성도 좋아진다. 다른 업체들보다 LED 램프 비중이 지금 믹스가 좀 높아지고 있는 S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이 3분기 정도는 계절성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조금 매출은 내려갑니다만 수익성 그래도 괜찮은 게 작년에 수익성이 일회성 요인도 많고 해가지고 좀 높아졌던 게 금년에 좀 낮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조금 내려가지만 수익성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그런 안정성 있는 그 성장을 볼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하반기에 국내사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기대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 기관 3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고 탄탄한 주가 흐름이죠. 자, 역사적 밸류 상단에 있습니다만 위쪽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중앙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 40% 남은 SL 오늘 펀더멘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LIG 넥스원, 펀더멘탈로 SL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유럽연합의 특별법 규제 영향이 기술주를 끌어내렸습니다. 나스닥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사우디 러시아 감산 연장, 연준 고민 깊어진다. 불확실한 매크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순환매 기대율도 좋을 AI 관련주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천공 수출로 따뜻한 연말 기대하자 LIG 넥스원,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주 SL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